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 후 약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라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명확한 수급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상승폭을 이내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닝 시즌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마이크론 CEO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조정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매출 전망은 107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85달러로 높여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마진율 역시나 2%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 소폭 증가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EPS 마진율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잡을 수 있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한데요. 우선 D램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AI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28일 마이크론은요.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연 높여 잡은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요. 올해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40%가량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조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면서 155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룸버그에서는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그리고 울트라의 수요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관세 그리고 HBM의 단기 가격 압박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HBM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하락 압박을 좀 만회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에 대한 급등세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DDR5와 DDR4에 대한 가격 전망을 보게 된다면 DDR4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가량 3분기 D램 가격 상승을 했고요. 5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가량의 상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DDR5가 사실 훨씬 더 높은 고강도의 AI라던가 컴퓨터 수요에 대응을 하는 거고 DDR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들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가전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DDR4 그래가 기술력이 조금 덜 들어가는 DDR4의 가격 상승력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90%까지 상승하면서 DDR5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DDR4는요. 삼성전자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D램이 전 품목의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게 DDR4와 DDR5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미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요. 엔비디아의 블랙엘도 성능을 낮추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쥐락펴락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을 3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면
중국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H20과 그리고 AMD의 칩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중국으로의 막힘이 있다가 그거를 허용하는 걸로 좀 변화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15%를 미국이 가져가는, 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AI에 대한 기대감, 칩에 대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국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요, 오늘 HBM 시장에 대해서 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최준용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변해도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제때 공급할 자신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코멘트가 좀 긍정적으로 SK하이닉스에 좀 해석이 되는 이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점 체제를 하고 있는 HBM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특히나 중국계 기업들까지도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더라도 SK하이닉스는 지속적인 성장성과 함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시장 성장, AI의 시장 확대와 함께 앞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시즌인 만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진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무려 72%,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춰 잡았는데요. 니케이 중국 매출이 초기 성과 시장에 대한 기대치 대비 못 미쳤고요.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치에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까지 신작에 대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간의 실적이 좋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고요. 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무려 7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이온2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해서 지금 내년에 신작 7종까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장르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내년 매출 목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실적은 둘 다 잘 나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게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실적 눈높이에 못 미치면서 이로 인해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매출이요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체 실적, 특히나 신산업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를 눌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두 자릿대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낮춰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34% 그리고 매출액은 무려 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어제 18%가량 급락한 채 종가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지역, 특히나 북미 지역 이렇게 두 곳에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실적이 역성장했다라는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고요. 역시나 실리콘투도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가 부진했기 때문에 21% 실적이 하락했다는 것에 시장은 좀 부정적인 해석에 더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실적이 괜찮았지만 주가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게임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된다면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앞으로 그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까, 성장 엔진이 얼마큼 받쳐줄까에 비교해서 주가는 반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실적을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는 동력, 그 엔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장 초반에는 최고 1%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1%가량 하락하면서 3,200선 부근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8%가량 하락하면서 81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세한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3,199선 현재 3,200선도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최고 3,242선을 찍은 이후에 11시를 기점으로 조금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8%가량 음전이 됐고요. 3,200선 부근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또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820선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후장 들어서 81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0.17%가량 하락하면서 81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순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1,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기도 하면서 장중 상승폭을 키워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800억 원 가까이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80억 원가량 현재 사자세를 외치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700억 원가량, 외국인도 장 초반에는 순매수였지만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현재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1,700억 원가량 코스닥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코스닥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억 원가량 사고 있고 기관이 16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DR4 가격 상승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7%가량 상승하면서 7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27만 2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가 27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 보여줬고 장중에 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지만 오름폭을 소폭이지만 줄여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8만 8,2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가량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103만 1,000원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부터 5위권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안에서는 파마리서치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현재 0.44%가량 하락하면서 67만 8,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63%가량 오르면서 43만 7,000원 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상승 중입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5% 넘게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5만 7,7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9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3만 6,600원 선 지나갑니다. 펩트론도 3% 넘게 오르면서 30만 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플리토입니다. 플리토가 에이펙 고위관리회의에 AI 번역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총 38종가량의 언어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AI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리토 장중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 시간 11% 넘게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12,6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70% 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
아이온 Q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9%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51%가량 오르고 있고요. 22만 1,7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블루엠텍입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내주 18일에 국내에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일에 병의원에서 유통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마운자로와 함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약가를 40% 가까이 인하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블루엠텍이 수혜주로 제시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요.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게 되면서 현재 시간 1.2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5,3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에이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요,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그리고 게임주,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과 함께 엇갈리는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힌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네. 나와주면서 AI 수요 관련해가지고는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차츰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와줬다는 게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가지고는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3파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안 나왔더라면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다 해소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HBM 관련해가지고는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D램 가격도 차차 안정화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D램, DDR4 가격의 상승 추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일각에서는 3분기에 90%까지 상승하면서 DDR4 가격을 역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삼성이 수혜가 가장 기대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 뭐 주가에 반영됐다고 해석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반영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지금 올랐던 걸 삼성전자를 보자라고 본다면 DDR5의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와서 어떤 재미없는 흐름이나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 다음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도 수주를 받았던 모습세.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적자가 났던 부분이 흑자로 돌아올 가능성. 그리고 D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받쳐주는 부분. HBM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세가 조금 아쉬운 거지 나머지는 다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은 다 나와주지 않았나. 그렇다고 본다면 엔비디아까지도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블랙엘의 성능을 조금 낮추게 된다면 중국 수출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H20 수출 매출에 15%를 정부에게 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중 관세 90일 유예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지금인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압박이 조금 둔화된다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 어떤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GPU를 제재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큰 손실이지만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HBM이나 이런 부분이 납품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강수를 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한테 수익금의 15%를 갖고 와. 이렇게 했던 부분은 뭐냐라고 본다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만약에 니네가 못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팔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우리랑 같이 쉐어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납품되는 모세가 많은데 그 말은 뭐냐면 성능이 낮은 부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고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쌓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모멘텀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내는 15% 정도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 지금은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신경도 안 쓰고 많이 팔면 돼.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는 한 2, 3년 뒤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때도 잘 팔릴 거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한 어느 정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2는 SK 하이닉스의 HBM3 8단이 탑재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HBM에 대한 기대감, SK 하이닉스가 매출 30년까지 30% 지금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표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장에서의 해석,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HBM 시장 성장은 할 건데 그 파이를 좀 나눠갖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듯한데요.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HBM 네.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관련해가지고 메타랑 구글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 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 AI 관련 투자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AI 관련 투자가 줄인다라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랑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반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AI 관련 투자를 늘어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HBM3 이 관련해가지고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등인 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모습가 뭐냐? 제일 좋은 건 수율이나 아니면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화하는 모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따라가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HBM3 2가 안 되고 있으니까 HBM4를 빨리 우리는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본다면 미래에서 우리가 이기자라는 속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앞서가려는 노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지금 TSMC를 통해서 엔비디아 아마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모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활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MS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계속적으로 이런 빅테크들의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고객사 다변화 전략이 먹힌다라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제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SK하이닉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3분기 실적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볼 때는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회복이나 이런 모습가 안 나온다고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두 종목이 계속적으로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 어쩔 땐 같이 오르고 어쩔 때는 한쪽만 오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HBM의 시장 파이를 얼마나 가져갈지로 인해서 두 기업의 주가의 추이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시장 성장 자체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 게임주가 있습니다. NC소프트, 시프트업이 나란히 호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증권가의
전망이 완전히 상반되더라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진짜 네.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을 들었던 부분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진짜 상반기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벌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쉽다라고 호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게임주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니케라는 신작이 나왔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성과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나올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게 흘러갔던 부분이 시프트업의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프트업의 신작 모멘텀이 27년 이후에 신작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본다면 시프트업은 시장에서 약간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니네 신작을 안 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신작 모멘텀이 꺾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 그 다음 분기부터는 더욱더 악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면서 조금 시프트업의 악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자인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많이 안 좋다 했던 부분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만들어주는 모습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신작의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NC소프트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IP가 뭐냐면 리니지라는 IP입니다. 이 게임 하나로 거의 20년 넘게 계속적으로 NC소프트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리니지가 모바일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과금 유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가가 피크를 찍고 나서 게임 했던 유저들이 다 이탈을 했던 모습도 나왔어요. 하지만 리니지 다음으로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IP를 보자고 봤을 때는 아이온이라는 IP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이번에 저번 주에 아이온2를 쇼케이스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게이머 유저들이 어느 정도 호평을 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게임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리고 게임 NC소프트 회사 측에서도 리니지에서는 너무 가금 유도가 너무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겠다, 자율도를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탄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온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작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26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NC소프트 관련해가지고는 바닥을 지났고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제일 중요한 건 신작의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프트업보다는 NC소프트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의 분석의 영향을 주가가 또 고스란히 반영하는 듯합니다. 시프트업 현재 한 7% 빠지고 있는데 NC 같은 경우에 오늘 9% 이상의 강한 상승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NC소프트가 힘을 내주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오락주들이죠. 콘텐츠, 엔터, 그리고 여행, 카지노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게임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게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여행을 온다, 이런 카지노나 이런 특색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터도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뛰어난 모습가 있지만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게임주들의 어떻게 보면 중국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진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조금 더 판호 발급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게임의 완성도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게임이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관련해가지고는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게임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발전될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렇기 위해서 NC소프트가 이제는 조금 한 방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금 위주나 어떤 중독성 강하게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신작 게임 아이온2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그래픽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강력한 IP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 흥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광, 엔터주, 오락주라고 했으면 가장 많이 상승 탄력을 올라가줬던 거는 게임주였습니다. 왜냐? 이쪽은 게임을 하나만 개발했으면은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다운로드만 받으면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의 게임 산업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신작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준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엔터주도 상승 모멘텀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신작이 받쳐줘야 게임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락주들, 우리가 오락 섹터로 엮이는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종목으로는 SM이 가장 눈에 띄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고 봤을 때는 여행이나 카지노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 기업들, 뭐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 가서 이제는 공연만 해도 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가서 똑같이 공연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부분일 때 파급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팬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화장품, 뭐 컨텐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를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주가의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미지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가가도 어느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SM의 추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만들어졌다. 이제 곧 있으면 텐센트와 이제는 중국 아이돌 합작이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락주 탑픽으로는 SM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락주 가운데서는 엔터, 그 가운데 SM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캐대헌이 빌보드 1위에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K-팝의 앞으로의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듯합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알아보죠. 코스맥스 실리콘도 실적 발표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도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소강 국면인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단기적인 소강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건 APR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APR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눈높이를 다 높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왔지만 주가 상승액이 떨어지는 거는 너네는 왜 APR처럼 못해?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쇼크로 나오면서 주가의 탄력을 조금 더 억눌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분기에서는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다음번에 기다릴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APR마저 꺾인다라고 보면 그때부터 화장품 주들이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PR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온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실적 시즌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함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의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HBM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AI 쪽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HBM 시장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측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HBM 시장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라는 말이 어울렸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또 마이크론의 거센 추격 속에 확실하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죠. 특히 마이크론의 추격이 꽤 무서운데요. 간밤에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4%가량 상승 마감을 했죠. 매출의 경우에는 104억에서 110억 달러로 전망했던 것을 111억에서 113억 달러까지 끌어올렸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2.6억 달러대에서 최대 2.92 달러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치들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일단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의 부분에 가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데이터 센터용의 메모리 수요 강세도 역시나 지속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측에서는 올해와 내년 생산분이 모두 매진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측에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선장 전망 이야기를 하면서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종 사용자의 AI 수요는 매우 견고하고 강력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앞서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서도 함께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이 향후에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HBM 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또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6%대 강세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들 최근의 시세 연속성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대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STI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이 밖에 유니테스트도 강세 흐름 보입니다. 반면에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 9만 100원 선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지역 화폐 쪽에 다시 날개를 좀 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들시들한 분위기가 감지됐었는데 앞다퉈서 이제 이번에 민생 회복 쿠폰을 지역 화폐로 신청하신 분들이 또 많았고 관련 입법까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지역 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관련해서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대전시에서 캐시백 비율을 상향하고 오산시 경기도에서도 인센티브 10% 지급한다라는 소식을 내놨고 제주도에서도 포인트 적립률을 13%까지 상향한다라는 소식, 부산에서 비슷한 소식이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사랑 상품권의 국가 지원이 의무화됐다라는 점이 탄력을 더하는 부분인데요. 지역 사랑 상품권의 개정안이 지난 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탄력을 좀 내준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쿠콘의 경우 그리고 코나아이만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쿠콘이 39,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나아이도 53,000원 선에 현재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웹캐시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유라클이 동반 하락 전환에서 1%까지 낙폭 키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도 동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쟁점은 크게 봤을 때는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인데 이제 정부가 10억 원으로 강화한다라는 그런 개편안을 공개했었죠. 이에 시장의 반발이 꽤 거셌었고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는 안을 이제 여당에서도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입니다. 38.5%로 이제 좀 개정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27%보다 높은 수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안 일정으로는 좀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법 예고가 예정되어 있는 14일까지는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뉴스팔로우를 좀 잘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흐름 굉장히 양호합니다. 부국증권이 6%대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밖에 신영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까지 동반 3%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13만 9,300원 선에 거래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게임주 안에서는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NC소프트가 오늘의 스타 종목입니다. 대형 신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네요. 매출의 경우에 3,82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이 151억 원 찍히면서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은 특별한 신작 없이도 이뤄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기존의 주요 라인업의 탄탄한 성과 그리고 서비스 권역 확장으로 실적 성장을 좀 이뤄냈다라는 건데요. PC게임 매출도 917억 원대 기록을 했고 모바일 게임 매출이 2천억 원 넘게 달성하면서 굉장히 돋보였는데 특히나 리니지2M의 동남아시아로 글로벌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면서 매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지역의 매출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36%나 차지하는 것으로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컨퍼런스콜에서 CFO의 주요 발언들도 함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주요 발언을 좀 모아보면 일단 아이온2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 7종의 신작까지 총 8개의 신작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레거시 IP의 지역 확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2026년에 매출 가이던스를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번 2분기에 특별히 흑자 기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작이 쌓여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게임주 시세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NC소프트가 9%대에 가까운 탄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만 1,500원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M게임의 경우에도 4%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넷마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까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는 게임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화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좋은 사람들과 YC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좀 확정이 되면서 대북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한미 정상이라든지 뭐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논의 예정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북한에서도 대남 확산기를 일부 철거하기 시작했었고 또한 미국 국무부에서도 김여정의 담화를 주목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좀 대북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일단은 이번 특일인 25일까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사상 첫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이고요. 계속해서 관련주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YC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합의된 내용에 따르게 된다라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HBM3 12단 물량 공급을 좀 순차적으로 받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이 HBM3는 일단은 순행식 서버에만 전량 사용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행보에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관련주들에게도 계속해서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대략 한 30년 정도 만에 HBM 선두 자리를 좀 내줬는데 다시 한번 좀 찾아오겠다라는 움직임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들에 대한 의견 함께 전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MSCI 지수로 신규 편입이 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매수에 의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오늘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는 모습까지 보였었고요. 단기적으로나 스윙적으로도 충분히 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략 한 9만 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9만 7천 원까지 일단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만 7천 원에서 8만 8천 원 정도 잡고 매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마감을 앞두고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게임주 안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시프트업 모두 깜짝 실적을 좀 공개하긴 했는데 NC소프트는 상승, 시프트업은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오팩트의 경우에도 약세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에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투심이 좀 악화하고 있고요. KG케미칼의 경우에는 급등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6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태광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태광의 경우 10% 이상 급등세 포착되고 있는데 동종 업계 내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기도 했네요. 네, 지금 시장이 이제 거의 이제 횡보를 시작한 게 정확히 보면 7월 한 10일서부터 이제 횡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작은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별히 뭐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과거처럼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섹터들이 이제 다시 신규 이제 주도주가 시장에서 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처럼 혹은 2차 전지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좋을지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구간인데요. 조선주들 역시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세게 한번 하락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조선주들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대표 조선사들이 가격 조정을 크게는 안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약간 좀 러프하게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형 조선사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뭐 HJ 같은 정부가 중형 조선사를 아예 인수를 해서 미국의 이제 군함 MRO 사업에 쓰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되면서 네. 중형 조선사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광, 그다음에 오늘 뭐 성광밴드 이런 피팅 기업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한 열흘 정도 됐나? 그 태광이랑 성광밴드 얘기 잠깐 하면서 2분기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진 않았네요. 2분기 실적이. 한번 더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6억 5,700만 원. 전년 동기 대해서 22% 감소를 했다. 그다음에 매출은 10%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은 또 28% 증가를 했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은 좀 줄었는데 순이익은 늘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주가의 하락을 거의 뭐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이 어떤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어떤 그 테마성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좀 작용하는 듯한 느낌이죠. 증권사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이제 3분기니까 태광이나 이런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들은 상저하고다 이렇게 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다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하죠. 안 올라가는 기업들은. 근데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은 이제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출로 전가되는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지만 뭐 하반기는 뭐 당연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딱 이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파이 자체는 커지진 않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평가라고 이제 기사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성광밴드랑 비교를 하면은 뭐 저평가가 맞죠. 성광밴드가 한 퍼로 따졌을 때 24, 그다음에 태광은 한 17 정도 되니까 비교 기업 대비해서 일단 저평가는 맞고 태광을 성광밴드를 비교를 할 때 2차 전지 이제 성광밴드는 뭐 퓨어 플레이어고 온리 이제 그 피팅만 하는 태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회사도 있긴 한데 최근에도 2차 전지 약간 붐이 좀 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상승할 때 좀 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거는 빨간색 선이 이제 그래프라서 그러는데 숫자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가 흐름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최근에는 살짝 좀 매도 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오늘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수급이 흔히 얘기하는 동시 순매수 아주 좋은 수급 들어와 주고 있고 오늘 상승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윗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양호해 보이고 실적이 상저하고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여기 있네요. 코스맥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반대로 10%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2분기 실적 공시 이후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16% 거의 17%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만 봤을 때는 무슨 뭐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좀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산업이나 섹터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맞춰서 맞는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이 꼭지점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재료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재료들은 무엇이냐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가장 시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뭐 나쁘진 않지만 사실 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내가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피크아웃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시장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서 이제 거의 꼭지를 많이 찍는데 화장품은 사실 지금 분석하기에 따라서 피크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코스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 여기에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덜을 원한 거죠. 시장 기대치보다는 뭐 부합하지 못했다, 하회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일단 매출 뭐 6,200억 훨씬 넘었고 영업이익 608억 원. 근데 추정치 대비해서는 각각 3%, 4%를 하회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약간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오늘 하락에 조금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실적 부분에서 차지하는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쪽 법인에서 한 200억 이상 좀 그 적자가 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100억 원은 미국에서 코로나 지원금 반환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왜 반환을 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사에서 거의 아무 데서도 그 설명이 안 돼 있던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PPP 대출이라는 건데요. 그 코로나 때 이 좀 약간 작은 기업들 소상공인한테 미국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코스맥스도 받았죠. 100억 이상 살짝 넘어가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니네 이제 어떤 기준으로 받냐면 직원들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영업장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코스맥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걸 한번 좀 살펴봤는데 니네가 코스맥스가 이걸 받을 정도의 작은 기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다시 반환을 이제 요청을 해서 코스맥스가 반환을 했죠. 그게 이제 이번에 100억이 넘게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 법인에서 손실 난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 코로나 지원금 반환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매출만 보더라도 동남아에서 상당히 좋았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 이상 성장했는데 미국 속에서 이제 17% 정도 역성장을 좀 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역성장은 미국보다도 성장을 하는 동남아와 한국 시장이 더 상세를 미국 시장의 적자를 상세를 하고 더 남는 상황인데 네. 하락이 너무 좀 심하게 나와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시장에서 좋은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면은 사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 썬케어 부분도 거의 뭐 5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이제 3, 4분기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수급 보면 기관들은 팔고 있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V자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은 사고 있던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이 됐고 팔고 있던 기관은 더 팔고 있고 주가가 사실 굉장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2달 동안에 2달 전으로 주가가 회귀를 한 듯한 느낌인데 이제 모든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피크아웃이라고 하긴 좀 약간 힘든 부분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싸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까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코스맥스, 한국 콜마도 사실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콜마는 전일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오늘 좀 약간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한국 콜마가 먼저 주가 접점 잡으면 코스맥스도 자연스럽게 어떤 V자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뭐 과도하게 좀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의 좀 주가 하락이 좀 많이 과도하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 그리고 피어그룹과의 비교를 통해서 잘 대응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네. 볼까요? 작년에도 실적 좋았고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테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네. 일단 뭐 테스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착 전문 기업이죠. 일단 이 기업은 어떨 때 수혜를 받냐면 우리가 뭐 낸드에서 뭐 몇 단이 이런 공정이 바뀔 때 그리고 D램 쪽에서 공정이 바뀔 때 이제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의 YMTC 같은 기업들도 그 원비 공정을 이제 가장 주요 공정으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5세대 공정이죠. B인데 왜 5세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X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X가 1이에요. X, Y, Z, 1, 2, 3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맨 앞으로 가자 해서 A, B, C. 그래서 지금 1C 공정이 최선단 공정이고 지금은 이제 주력 공정이 이제 1B 공정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그 공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스가 사실 24년도에 굉장히 좀 억울했던 기업이죠.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24년도 하반기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올해는 24년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증권가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은 뭐 매출은 뭐 3,100억은 넘길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70억, 거의 600억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전년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 3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거의 50% 가깝게 상향으로 이제 실적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테스의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수급이랑 한번 차트, 그다음에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있어요. 지금 한 6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열심히 사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다가 같이 사고 있다가 한 달 이상을 좀 팔았다가 오늘 다시 매수 쪽으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매수 쪽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남을 데가 없고 사실 실적 기대감 치고는 뭐 사실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상당히 나름대로 위에서 좀 약간 밀려는 있습니다.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를 하면 네. 시장이 기대하는 실적 추정치보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 지금 26,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좀 약간 밀려 있는데 27,000원 이하라고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테스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3,000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상위에서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양도세에 대해서 50억 원 유지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증권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의 반등을 이끄는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오쯤에 대통령실에서 양도세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 정부 안은 불변이다. 이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내놓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고요. 시장의 흐름도 좀 약화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 위축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부국증권은 5.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3%, 대신증권 2.6%, 키움증권 3%, 미래에셋증권도 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윗골이 달려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남북 경협 상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번 주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도 시장 기대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려면 북한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남북 경협주들 오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좋은 사람들 17%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코데스 컴파인 15%, JST나 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아난티의 경우에는 5.6%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디에프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 기자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25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나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윤곽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이 블록 모듈 형태로 조선을 선박을 이제 생산해서 납품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인 조립은 미국에서 진행한다라는 제안을 내놨다라는 소식에 오늘 조선 기자재단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광의 경우에는 12.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이텀 10%, 삼영 엔텍도 10%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3.5%, 현대힘스도 상승 탄력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움직임 연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최근에 조정 구간에 들어선 방산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태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망 섹터 방산주를 선정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가 방산 기업들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오늘도 역시나 좀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어떠한 모멘텀을 보고 계신 건가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관심을 네.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상반기 때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방산주들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너도 나도 그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폭락이 나오면서 이 방산주가 주말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뭐 록히드 마틴하고 비교해 봤을 때 PER, 그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등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하고 우리나라의 방산주들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록히드 마틴의 시장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시장은 겹치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똑같은 방산주라고 해도 시장 자체가, 고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 방산주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치 일감을 받아놓고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에 지금 2단계 수출한 게 한 2년, 3년 정도 되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 가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유럽의 재무장과도 또 이게 사업을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방산주가 뭐 피크를 쳤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돌이켜 보시면 조선주도 올 연초에 피크를 쳤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도 50%에서 100%를 더 올랐습니다. 뭐 HJ 뭐 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단기간에 한 100% 정도 올랐죠. 이게 이제 미국의 MRO 사업을 뛰어들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그런 겁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같이 파란불을 켜고 있을 때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60일 이평선까지 그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지금 조정받기 때문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주가 측면, 그러니까 밸류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 이슈를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먼저 간 종목들, 어느 섹터가 먼저 가게 되면 특히 요거 예를 들면 방산주죠. 방산주가 올 상반기에 조방원 해가지고 이 시장의 핵심적인 테마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후행해서 ETF 상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시장 유동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이 ETF 펀드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펀드 매니저 생각할 때 자기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수익이 충분히 난 그런 그 방산주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
그 낮아진 가격대에서 새로 만들어진 ETF 상품에다가 이 종목들을 담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도 이 펀드에서 잘 나가던 섹터들이 갑자기 조정을 받을 때는 대부분 다 새로운 펀드들, 새로운 ETF 상품들이 많이 나왔을 때 여기에 유동성들이 이러한 주가가 조정받은 종목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를 만들고 나서 거기서부터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LIG 넥스원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선정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LIG 넥스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도탄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진짜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우물만 파고 있는 회사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역사 전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은 진짜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이 키워낸 아주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LIG 넥스원이 요번에 뭐 청궁2나 이런 종목, 이런 미사일들, 유도무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중동의 아랍 국가들한테 뭐 조 단위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UAE에 그 수출한 물량은 올 하반기부터 회계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수출이 나가면서 그만큼 이제 돈의 회계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 향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그 수주한 물량이 그 앞으로도 한 2년치, 3년치 단위의 이 수주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LIG 넥스원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서 한 50만 원대까지 밀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50만 원대 후반대 정도 했을 텐데 그때 LIG 넥스원의 그 가격이 나중에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때 당시에 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중에는 이제 100만 원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 가격이 LIG 넥스원이 가야 될 길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백도를 했죠. 뒤로 와서 50만 원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들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궁이나 현궁 같은 지상군 무기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방사청에서 이번에 우리 국군이 현대화를 해서 수주 물량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LIG 넥스원은 이 방사청 물량을 많이 매출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가의 유도무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판매된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든 군대에서 이 적용을 해서 운용을 했던 이 레퍼런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주문이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이 먼저 사용을 하고 우리 국군이 이 무기를 잘 사용하는 걸 보고 해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그 고가 무기가 나온 것이고 그 고가 무기보다 낮은 그 비궁이니 현궁 같은 경우는 미군도 사야 될 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품 무기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50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용기를 내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가격대 50만 원대에서 네.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요. 50만 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돌아와서 다시 50만 원 끌어올리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깨고 내려가서 이제 120일선까지 내려가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대기 매수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0만 원, 목표가는 80만 원 잡고 손절가는 48만 원 좀 여유 있게 잡아가시면 LIG 넥스원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론템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은 어떠한 부분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로템은 K2 흡표전차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폴란드에 수출을 한참 많이 할 때고요. 물론 지금도 2단계 수출을 하기 때문에 2단계 부분은 우리가 폴란드에 가서 현지 공장에서 이걸 조립 생산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현지의 파트너를 잡기 때문에 유럽의
그 재무장 여기서 참여할 수가 있고 왜냐면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이 기본입니다. 민수 쪽의 사업을 갖고 있고 그 민수 쪽 사업인 이 철도 차량이 올해 실적이 꽤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엊그저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베트남이 100조짜리 그 남북한, 그러니까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철도를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중국이 경쟁하는데 일단 중국은 탈락을 하는 모습이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고속철도를 누가 수주하느냐, 우리 코리아 그 컨소시엄이 수주를 하고 여기에 철도 차량을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방산 쪽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이지만 철도 차량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어서 현대로템이 조정을 받아서 파란색을 띈다는 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고 매수가는 18만 원, 목표가는 25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로코에 지사를 또 만들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수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그러죠. 네. 이 회사는 다른 방산주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정부 때 여러분 논란이 많았던 KF-21 보라매 전투기 우리나라 20년을 걸려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 이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들어간 돈도 많고 우리가 많은 인재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도 물량을 갑자기 40대로 예정돼 있던 걸 20대로 줄여야 된다는 국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들었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의 반 이상이 그 한국항공우주의 반 이상은 이 그 고정이기에서 나옵니다. 고정이기라고 해서 이제 보라매 전투기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쪽 사업이 부품 하나만 없어도 비행기가 뜨질 못해요. 그런데 40대로 예정됐던 걸 20대로 줄이면 이 사업은 거의 뭐 부실화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품 업체들이 그 뭐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보라매 전투기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는 부실화됩니다. 그럼 100% 민영화되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갈 뻔했는데 어쨌든 40대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한국형 그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내년부터 우리 공군의 그 보라매 전투기는 이제 양산 물량이 그러니까 제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공우주는 뒤늦게 시동을 걸었고 다른 방산주보다는 늦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느낌이 크죠. 물론 요번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만 원대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항공우주는 기본적으로 이 고정기에서 이제 FA-50이라는 경전투기라는 실제 판매하고 있는 전투기 모델이 있고 KF-21이라는 앞으로 팔 전투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4.5세대이지만 여기에 말 그대로 조금 더 기술을 가미하면 5세대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훌륭한 명품무기죠. 거기다가 이 수리온이라는 헬기도 또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는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방산주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격 조정 폭도 작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우주는 좀 길게 좀 안목을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우주는 기본적으로 민수용에서 그 MRO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항공이나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 같은 그 비행기, 민간 항공기에 뭐 부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 사업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100% 방산만 하는 업체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면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충분히 항공우주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방산주 전체에 대해서 이 파란불에 너무 파랗게 질려 계신데 길게 보십시오. 짧게 보는 투자자가 항상 손해를 보시고 길게 보는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을 가져간 게 이게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일단 항공우주는 매수가는 9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에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현재 88,300원인데 오늘 매수가 그거보다 살짝 윗단에서 잡아주셨고요.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면 방산주 한 번 더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기다리시는 것도 뭐 투자자들 마음이 편하신다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역시나 주식시장은 한 방이라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분할 접근에 대한 이야기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금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직접 글을 올렸다. 이는 사흘 전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스위스산 금괴를 포함한 100온스 금괴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최대 39%의 관세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계 금시장이 요동쳤고 뉴욕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거래업체는 금괴 선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금과 특수품 관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올해 금값은 중앙은행의 대규모 매입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훈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오후장 중에 양대지수 동반 하락 전환해서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 후반 탄력이 살짝 아쉽기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주식시장에 이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9시 반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 컨센이 대략 한 2.8%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온다면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축소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좀 낮게 나온다면 9월 달에 예상하고 있는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이제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8월에는 하느니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인 차원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9월 달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한 섹터인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상당히 우호적인 좀 환경이 조성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주에 미국 상원에서는 일단 작년에 이제 발의된 이후에 일단은 의회에서 무산됐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으로 포함시켜서 이번 연도에 이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에 있는 CDM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코스닥에는 에스팜 같은 회사들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발 반사 수혜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 바이오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특히 빅바이오텍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까지는 큰 노이즈 없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승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꾸준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특별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ABL 111에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음번 기술 이전 대상으로 항암제 쪽에 ABL 111을 또 추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면 이제 BBB 셔틀과 관련된 모멘텀 이후에 항암제 쪽에서도 또 다른 좀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번 주 8월 들어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 미스를 나온 이제 실리콘투라든지 달바 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APR이 시장의 컨센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시현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으로 기대가 매우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미스폭이 그렇게 커지 않았던 두 종목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의 미스가 났지만 온기로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서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매출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00억을 넘기면서 온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실적이 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텀이 지나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기가 조정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롱텀하게 보자면 화장품 섹터의 센티가 완벽하게 망가진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계속 유지를 해주셨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실적 모멘텀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창훈 차장님께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두 변수 간의 첨예한 대립이었다. 딱 그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생 변수 하나가 있어요. 마이크론. 그리고 내생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미증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또 추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상향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확대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러면 그것이 최대한 이런 시점에 반영이 되면 좋았는데 우선은 8시 넥스트 트레이드가 개장이 되었을 때는 반영이 안 됐고 8시 45분부터 9시까지 파생상품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도 반영이 안 되다가 9시 개장이 땅 하자마자 여기에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콜옵션,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정말 크게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1시간 동안 랠리를 보인 거죠. 코스피가 3,24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큰 틀에서 외생 변수 하나가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이게 50억이 아니라 그저 10억으로 관철을 조금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결국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증시는 지금 내생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저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이 입법 예고가 14일이니까 내일도 시장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단기적으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 논의와 기사가 완전히 빨리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선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충격이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조금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은 위로 계속해서 뻗어가려고 한다는 것. 내생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오늘 시장은 꽤나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방향을 위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오늘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놓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오후 1시 넘어서 나타났던 움직임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유입되었는지 저도 따로 확인을 못했는데 SY 스테이텍과 같은 기업이 불을 한번 뿜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3자 회담 그게 열리는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죠. 그리고 14일 옵션 만기까지 이쪽 섹터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내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CPI. 하지만 제 기억에 최근 1년 동안 CPI가 시장 전망치를 0.1%포인트를 벗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시장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C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 계속해서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나가자. 그렇게까지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증권주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유지된다라는 발언에 좀 찬물을 맞으면서 증시 전반으로 좀 달아올랐던 기대감이 또 다시 식는 모습 나타났는데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하는 방향성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역시나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3,192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6%까지 낙폭 좀 키우는 모습 806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소폭의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12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오전장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3,200포인트를 내어준 채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오전장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오전부터 잘 갔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0.1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75%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조업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원전 관련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는 5.6% 급락세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던 게 조선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한화오션도 2% 이상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았다가 7월 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하락으로 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도 최근에 좋았던 만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고 방산주들도 오늘까지 조정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은 했고요. 완성차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의 상승분 다 반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펩트론은 1.8%가량 상승이고요. 파마리서치는 목표 주가 22% 상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 나왔습니다. 특히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호실적과 함께 주가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일제히 깊은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주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넘게 빠졌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선주 가운데서 조선 기자재 관련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막판까지 힘내주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성광밴드가 3.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도 오늘 4% 넘는 강한 상승 보였고 최근에 흐름 좋았던 엔터주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디어유가 3%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실리콘2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어닝 쇼크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들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오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결국에는 3,190선도 내어준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0.5%가량 빠진 채 오늘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내리면서 810선은 내어준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다시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기관 3거래일째 이탈 나오고 있고 오늘 9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뚜렷하게 매수를 강하게 한 그러한 수급 상황을 좀 부재한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특히나 금융투자가 강력하게 던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아랫골이 달면서 상승으로 다시금 돌아선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0.7%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어제 10,000원가량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채 마무리를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지금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 방산주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5.6% 장막판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KB금융은 그래도 좀 상승분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2%가량 오르면서 11만 4,100원 선.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기아가 10위권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펩트론까지 일제히 상승했는데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연일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57,100원까지 올라섰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오늘 70만 원 선 66만 9천 원대의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리가켄바이오 1%가량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HLB가 어제 8위에서 오늘 7위로 올라섰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순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금일 달러 환율은 1,39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새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하는 고일 관세를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환율은 1,390원 내외에서 좁은 등락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중에 주목해볼 만한 뉴스로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인데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6월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고요.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과연 1%대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시장의 관심사였는데요. 아직 성장률의 상향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 부분이 좀 반등을 하겠지만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망 보고서의 내용이었는데요. 1% 이하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분명히 장기 추세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과 원화 가치의 관계가 서로 동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달러 환율 레벨이 시원하게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금일 이제 달러 환율 서울 환시 종가는 장중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전일 대비 1.9원 상승한 1,389.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또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금일 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안 보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그런 경계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로는 이제 지난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달보다 소폭 오른 2.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2.9%보다 오른 3.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가 이제 컨센서스의 부합 정도만 해준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이제 관세 효과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물가에서도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이런 일부 품목에서 관세 전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달에도 관세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성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지속성이 보인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해석에 따라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은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불진하게 발표된 이후부터는 9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기준금리 1회 인하 정도는 이미 기정사실로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는 이제 9월을 포함해서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물가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전반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요. 달러 환율도 이제 소폭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스티븐 미란 이사의 그 발언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이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그런 보고서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친 트럼프 인사가 임명이 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함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CPI 발표 중에서도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품목별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양지수 종가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싸고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 주목해 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내일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뭐 CPI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또 옵션 만기도 예정되어 있고 또 대주주와 관련된 노이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일단 이번 주를 넘기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심 보고 있고요. 전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조금 주목해봐야 할 만한 이제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 3분기까지 D램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D램가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30년도까지 보수적으로 봤을 때 HBM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AI 수요 그리고 전방의 수요가 HBM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SK 하이닉스의 파이를 좀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 12단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2단 엔비디아에게 12단 수주를 받아서 불량 문제로 하이닉스에게 러시 오더까지 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사업부에서는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HBM 관련된 가격 모멘텀이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HBM4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잘 된다면 하이닉스 쪽에서는 한 20% 정도 인상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관련된 모멘텀도 하이닉스가 충분히 독자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봤어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PR 기준으로 대략 현재 6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밸류로 봤어도 SK 하이닉스가 현재 가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은 반도체 업종 중에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HBM 대장 SK 하이닉스 지위는 공고하게 볼 수 있다. 독주 체제 이어질 것으로 8월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청훈 사장님께서는 포인트 어떻게 좀 잡고 계실까요? 내일 반등이 어느 시점에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은 지금 딱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 장 후반에 무서웠죠. 그리고 CPI 사실상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게 나왔을 때는 내일 시장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나타났던 이러한 매도세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은 아마 조금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우선은 오늘 분위기 때문에 조금 악화되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힘도 조금은 미미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되 큰 틀에서는 역시 한 가지 7월 말 보였던 고가 우리 시장의 경우 대략 3,285포인트 정도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대응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요즘에 종목별로 희비가 좀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강해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ABL 바이오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바이오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2번이나 기술 이전에 성공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빅바이오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GSK와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이중항체 플랫폼은 이제 BBB 셔틀과 관련된 플랫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타와 아밀레이드 베타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BL 112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도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바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4조 2천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ABL 바이오가 다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바이오텍 대비해서 가진 가치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상에 좀 저렴한 현재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상방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현재 자리가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청훈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살펴주실까요? 예,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산후전기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우선 나왔죠. 며칠 전에.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대략 2달 정도 전에는 올해 2분기에 대한 실적 영업이익 400억을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 460억 원까지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463억 원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을 모두 다 상회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고 실적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3%나 증가를 했고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4,195억 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때는 이 공장 증설에 따른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1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6% 수준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시장 전망을 계속해서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응당 지금처럼 무상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조정은 우리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증권가 리포트 중에 가장 높은 목표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5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무엇보다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준만큼 15만 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은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청훈 사장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예, 더 갈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호흡만 길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시장 야무지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경계감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전망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장이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이런 투자 포인트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저희 내일도 또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